이건 단순한 외교적 시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보낸 외교사의 전환점, 전례 없는 경고장이자 선전포고에 가까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국을 동맹으로 여기며 안보와 경제를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주재대사를 전격적으로 소환하면서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명령받는 국가가 아니라 명령하는 국가가 되었고, 미국의 행동 하나하나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던질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외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미 대사 소환은 최후의 카드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노동자 체포가 잘못되긴 했지만 과연 지금 이 타이밍에 대사 소환이라는 강수를 두는 게 과연 국익에 맞는 판단이었을까요? 국익이요? 국익이라는 건 침묵과 굴복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번 사안은 명백히 선 넘은 미국의 도발입니다. 300명의 현대차 노동자들이 아무런 절차도 없이 체포됐고, 비자 발급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으며, 세관은 한국 기업 제품을 이유 없이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우리는 미국의 불합리한 통제에 너무 오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런 미국의 불공정한 행태에 침묵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단호한 태도를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미국 내 일부 언론들은 한국의 대응을 과도한 감정적 반응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왜 한미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들었느냐는 지적도 있던데요. 특히 CNN과 FOX 뉴스는 한국이 자충수를 두었다는 논조로 보도했습니다. 그런 기사들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득권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선입니다. 왜 미국이 뭔가 잘못하면 언제나 한국이 참아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미국을 얼마나 배려해왔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기술 이전 강요, 자국 중심 관세 부과까지. 그런데도 한국은 늘 동맹이니까 참고 넘겼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노동자 300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이 있고 커뮤니티가 있으며 한국 경제의 상징입니다. 이들을 공권력으로 체포했다는 건 곧 대한민국 전체를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사 소환은 단순한 대응을 넘어서 외교 질서를 새로 짜려는 전략적 구조 개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지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러시아의 푸틴까지 모두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늘 미국의 그늘 아래서 한국을 경쟁자로 여기며 움직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미국의 대사 소환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전략까지 구사한다면 일본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미국을 밀어내고 아시아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정작 진짜 아시아 주도국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이번 사태가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앞으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랄까요? 이건 더 이상 굴복이나 수능의 시대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서울이 먼저 움직이고 워싱턴이 따라와야 합니다. 더는 미국의 우산 속에서 눈치 보며 전략을 짜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히 그 순간을 읽어낸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명령할 때다라는 말이 그냥 감정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전략적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간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축으로 올라섰고 이번 대사 소환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날린 최후 통첩은 단순한 외교 선언이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와 경제를 지렛대로 삼아 초강대국인 미국에 무릎을 꿇리겠다는 실질적 위협입니다. 300명의 현대차 노동자를 석방하지 않으면 모든 LNG 공급 계약을 즉각 파기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말 그대로 동맹사에서 처음 나오는 공개적인 경제 제재 통첩입니다. LNG란 단어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그건 국가 기반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급소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공급 중인 액화천연가스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수백만 가구의 난방, 수천 개 산업시설의 운영, 그리고 월스트리트를 떠받치는 기업들의 혈류입니다. 서울은 그 급소를 정확히 파악했고
이번 통첩으로 찌른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경제 보복을 동맹국에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유럽 언론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인질로 삼았다는 표현까지 쓰며 우리 외교를 비판하기도 했죠. 국제적 연대라는 틀에서 보면 우리가 과도한 강수를 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지적은 전형적인 강자 중심 사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당하면서도 이미지 관리를 이유로 침묵했던 게 오히려 더 문제였습니다. 세계는 힘의 논리를 따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아시아 전역에 경제 압박을 가할 때 미국은 왜 침묵했습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로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협할 때 왜 미국은 우방국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직접 싸워야죠. 이미지보다 중요한 건 존엄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우리가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어요. 워싱턴은 지금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LNG 중단 위협이 실제로 미국 경제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미국이 서울의 요구를 무시하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나요? 그건 이미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수출 중인 LNG 물량은 연간 약 1100만 톤 이상입니다. 이 중 80% 이상이 동부 해안과 중서부 산업지대에 공급되고 있는데 만약 이 물량이 갑자기 끊긴다면 겨울철 난방대란은 물론이고 전력망 불안, 제조업 가동 중단, 철강 화학 공장 셧다운 등 연쇄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텍사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처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주에서는 단기간 내에 공급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미국 내부 보고서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가 백악관에 연이어 한국과 충돌을 피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실제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단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LNG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청와대 내부에서는 유럽연합, 인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신규 LNG 공급 계약 초안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의 최후 통첩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현대차 노동자들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물량을 유럽으로 전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독일, 폴란드, 체코 등은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안정적 공급선을 찾고 있던 터라 한국산 LNG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해왔죠. 즉, 우리는 단순히 협박하는 게 아니라 실행 가능한 옵션을 갖춘 상태에서 경고한 겁니다. 이게 바로 외교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미국 중심의 시대는 끝났고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만약 뒤늦게 사과하거나 타협하려 해도 우리 국민 정서는 이미 등을 돌린 게 아닌가요? 단순히 노동자 문제만으로 이 사태가 봉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석방 요구가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 요구일 뿐이고 진짜 핵심은 존중입니다. 더 이상 미국의 갑질과 이중잣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겁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전략이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 감정을 외면한 채 단순히 수사 종결이나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구조의 변화,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한국을 협상의 파트너가 아닌 실질적 전략 동등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번 사태는 결코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명확히 깨달은 건 현대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더 이상 총칼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에너지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외교력이나 전략 전술이 아닙니다. 그건 한 국가가 가스밸브 하나만 잠가도 초강대국을 흔들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과거엔 핵탄두, 항공모함, 전략폭격기가 권력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액화천연가스, 배터리 광물, 반도체가 진짜 권력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손에 쥐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이번 LNG 카드는 단순한 협상 수단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의 심장을 쥐고 있는 국가가 어떻게 무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수출량이나 수요가 아니라
한국의 LNG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 카타르나 호주도 LNG 수출 강국인데 왜 한국의 움직임은 훨씬 더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까요? 정확한 질문입니다. 카타르나 호주는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에너지를 수출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에너지를 수출하는 동시에 기술, 저장 인프라, 제기와 설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신뢰성을 함께 제공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LNG 거래는 단순히 자원 매매가 아니라 동맹국과의 전략적 연결망 구축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과 맺은 LNG 공급 계약에는 단순히 물량만이 아니라 장기 공급 보장, 가격 안정성, 탄소 중립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은 에너지 패키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패키지를 갑자기 철회한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 단순한 수급 차질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가진 LNG의 진짜 무서움은 기술과 신뢰, 그리고 공급망 제어력에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무기화가 장기적으로 한국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에너지를 무기처럼 사용할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법한데요. 좋은 지적이지만 이번 대응은 무분별한 무기화가 아닙니다. 정당한 자위적 조치입니다. 미국이 먼저 노동자 인권을 무시하고 관세를 무기화했으며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비자 발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대칭적 조치를 취한 것뿐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이미 유럽연합, 인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대체 공급 논의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공급은 전략적으로 신뢰 가능한 구조 위에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죠.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결정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전략이 한국을 몰아세운 결과 자충수를 뒀다는 자성론이 언론과 상원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LNG는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전략 주권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선 공급 능력 자체도 압도적이어야 하지 않나요? 실제로 한국은 그 정도로 자원 확보에 성공했나요? 바로 거기서 한국의 진짜 힘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직접 자원을 채굴하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과 저장 운송 기술, 장기 구매 계약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지배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 운반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 탱크 인프라도 건설 중입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카타르, 오만, 미국, 캐나다, 러시아와 20년 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원을 뽑아내지 않더라도 전 세계 가스를 우리 손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그걸 간과했던 거죠. 이렇게 들으니 정말 지금 서울이 쥐고 있는 밸브 하나가 워싱턴을 조종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네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에너지 무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외교력과 세계 내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후 통첩을 받자마자 단숨에 국가안보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은 한국발 초유의 외교 위기, 대한민국이 미국을 경제 인질로 삼다, 트럼프 시대 최악의 동맹 균열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걸며 그 혼란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는 에너지 기반 안보 체계가 실제로 위협받고 있으며 한국이 이 시점에 맞춰 핵심 밸브를 틀어지는 전략을 구사한 것을 지능적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모든 동맹국 중 한국만큼 협조적이고 확실한 파트너가 없다고 자부해왔지만 그 확신이 단숨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회의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이 논의되었을까요? 한국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방향이었는지 아니면 맞불 대응을 준비하는 쪽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되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실제일까요? 군사적 옵션은 미국의 체면 유지를 위한 여론용 포장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외교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움직임이 중심이었습니다. 회의에서 가장 격렬했던 부분은 한국을 얼마나 오판했는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이미 트럼프에게 즉각적인 협상 재개를 권고했고, 국무부도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유지 없이는 아시안의 영향력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 해군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만약 한국이 LNG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출까지 중단하면 미군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미국 국력의 유지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길을 쥔 국가라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렸다면 미국으로서도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이 배은망덕하다, 미군 주둔의 대가로 이제 보복당해야 한다는 식의 감정적 반응도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 대응이 실질적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부분이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감정과 전략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백악관 내부 참모들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향한 보복적 발언은 미 행정부의 국제적 위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라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셀, 엑슨모빌, 시티그룹, 블랙록 등 대형 자본은 이미 트럼프 캠프에 로비를 걸고 있으며 그들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장 한국과 협상하라. 아니면 우리 투자금은 유럽과 동남아로 간다. 경제는 정치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돈이 등을 돌리면 백악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위기에서 가장 상징적인 붕괴는 한미동맹이라는 오래된 개념 자체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한미동맹 안보보장이라는 등식 아래에서 무조건적인 신뢰와 종속적 의존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미국은 동맹국의 노동자를 무더기로 체포하고 비자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중단하며 한국 기업들을 관세와 수출 통제로 압박했습니다. 이건 동맹의 틀을 벗어난 경제적 침략입니다. 한미 관계의 근본 구조가 깨졌습니다. 더는 보호를 대가로 복종을 강요하는 미국식 안보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명확히 드러났고, 한국은 이 낡은 질서를 역사 속으로 던져버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상황을 축소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전임 외교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단지 불만을 표출한 것일 뿐이고 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리가 보는 시각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 회피에 불과합니다. 지금 한국은 불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부를 선언한 겁니다.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었던 1953년의 안보 패러다임, 즉 미국이 군사적 우산을 제공하고 한국은 경제적, 외교적 종속을 감수하는 구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전략자산 운용체계, 그리고 독자적 에너지 공급망까지 구축한 완성형 중견 강국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번 LNG 위협은 단지 에너지 전술이 아니라 그동안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국제 질서를 한국이 거부했다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줄 테니 말 잘 들어 라는 태도를 취해왔고, 이번에 그 말에 한국이 처음으로 싫다고 답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주한미군을 앞세워 안보 레버리지를 쥐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게다가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북한 변수로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동맹 해체 수준의 균열을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 전체의 안보 리스크를 높이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북한 변수론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북한은 위협이지만 한국은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K-정찰위성, SLBM, KF-21, 고고도 무인기, K-레이저 방어체계 등 독자적 대응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북한 핑계로 미국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미국이 실제로 안보를 담보로 경제를 협박할 수 있는 이중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폭로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이 진정으로 동맹의 상징이라면 왜 그 존재를 빌미로 한국의 기업과 노동자를 압박합니까?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한국 국민들은 이제 그런 구조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국제무대에서 늘 수용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결정은 워싱턴,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에서 내려졌고 서울은 그것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LNG 통첩 사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서울은 이제 단순히 반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국가로 전환했습니다. 워싱턴이 정책을 던지고 서울이 해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울이 경고하고 워싱턴이 반응하는 구조가 시작된 겁니다. 이는 에너지, 무역, 안보 모두를 포함한 대전환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의 전략적 도구가 아니라 글로벌 전략의 설계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동시에 책임도 따르는 일 아닙니까?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선 강대국이 결정을 내리는 대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짊어지는 구조였죠. 한국이 이제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만큼 더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주권국가가 되는 겁니다. 과거의 한국은 책임을 피하려고 중립이나 균형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회색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이익이 있는 곳엔 적극 개입하고 위협이 있는 곳엔 먼저 선을 그으며 세계 정세에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 유럽연합과의 탄소 국경 조정제 협상에서 한국은 유럽의 일방적인 기준을 수용하지 않았고 한국식 탄소 배출 인증 제도를 역제안해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유럽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라갔을 사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서울이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국가들이 이를 검토하게 만드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이 제시하는 기준이 향후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무게감을 가진다는 뜻인데요. 정말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커졌다고 보십니까? 중국이나 일본 같은 지역 강국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그들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한국은 아직 중견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치와 결과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은 내부 경제 위기로 기술 자립과 소비 회복에 실패했고, 일본은 이시바 총리 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전략적 유연성을 잃은 채 미국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위산업, 그리고 에너지 공급까지 5개 핵심 전략 산업에서 글로벌 톱 3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강국이 아니라 기술 강국이자 경제 설계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은 지금 단 한 번도 군사력이나 패권주의를 앞세우지 않고 계약과 공급망이라는 평화적 도구로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권력입니다. 이전의 제국적 패권과는 차원이 다른 공급망 기반 권력입니다. 그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전통적 군사 패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무력으로 국경을 넘고 중국도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조성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죠. 한국처럼 공급망 기반 권력만으로는 그런 하드파워 중심 세계에서 지속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번 사태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정치권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최후 통첩을 보낸 직후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지지 시위와 온라인 서명 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불과 48시간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동자 300명을 위해 끝까지 싸워달라는 서명이 5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심지어 제주와 독도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말할 차례다 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한 국민이 동맹의 구조를 스스로 재정의하고 자국 대통령의 전면전 선언에 집단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사상 초유의 장면입니다. 물론 그런 반응은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너무 감정에 휩쓸리는 건 아닌가요? 특히 중장년층 일부에서는 미국은 여전히 핵심 우방이며 너무 자극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격한 반미 정서가 장기적으로 외교에 도움이 될까요? 그건 오히려 지금 세대의 의식 전환을 놓친 시각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더 이상 25세대의 기억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안보 미국이라는 공식을 의심하고 있으며 중장년층도 이제 의존보다 자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한미동맹보다 한국의 국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82%가 노동자 석방을 위해 LNG 계약 파기는 정당한 대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유권자층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강경 노선을 지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즉, 이건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인식의 반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민 반응은 단지 반미 감정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본질을 다시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하지만 미국도 이 상황을 분석하고 있을 텐데, 이런 대중적 반발이 워싱턴의 계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건 매우 중대한 변수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만 협상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하나의 행위자가 되어 워싱턴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CNN은 한국의 민심을 포스트 어메리컨 아이덴티티의 분출이라 규정했고, 뉴욕타임스는 대한민국이 동맹의 틀을 민중의 손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이 아무리 전략적으로 대응하려 해도 민심을 상대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노동자 석방이나 관세 철회 같은 실무적 해결만으로는 더 이상 한국을 달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이 미국에 요구하는 건 존중과 대등성입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이 단기간 내에 줄 수 없는 구조 변화이기에 이번 사태는 더욱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번 사태가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심을 자극한 측면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노동자 문제를 국가안보 수준으로 확장한 방식 자체가 정치적 도구화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한국의 LNG 계약 철회 경고가 발표된 직후 미국 에너지 시장은 실시간으로 붕괴 조짐을 보였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 NYMEX에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발표 당일 하루 만에 27% 폭등했고, 텍사스 중심의 전력 시장인 ERCOT는 비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동부 지역의 겨울철 난방 수급 대책을 점검했고, 각 주 정부들은 예비 비축량을 총동원하라는 내부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발언 한 줄이 미국의 에너지 기반을 흔든 것입니다. 그동안 워싱턴은 에너지 수급을 상수로 간주했지만 서울이 그 상수를 변수로 바꾸는 순간 모든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셰일가스 강국이잖아요. 내부 자원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급을 자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던데, 한국의 공급 중단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설마 하루아침에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정도인가요? 그게 바로 미국의 착각이자 오만입니다. 세일가스는 추출 단가가 높고 공급 속도도 일정하지 않으며 환경 규제로 인해 생산량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에서 수입되는 LNG는 이미 장기 계약 기반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미국 주요 항만과 파이프라인에 연계된 전략 물자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 매사추세츠주, 일리노이주 같은 대도시권은 자체 생산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 중 상당량이 한국을 통해 계약된 물량입니다. 그것이 끊기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공급에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이건 단기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언론 중 일부는 여전히 한국은 과민 반응이다, 경제적 무기화를 경계해야 한다, 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수 매체는 한국의 결정을 동맹에 대한 배신으로 몰아가려는 프레임을 쓰고 있던데요. 그게 미국 내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미 늦었습니다. 미국 내부의 시장은 언론보다 먼저 반응하고 있고 그것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셀, 엑슨모빌, 킨더모건 같은 에너지 대기업들은 한국발 위기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공급망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한국 리스크 프리미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료는 상승했고 선박운임은 급등했으며 유럽과 아시아 고객들이 기존 미국산 계약을 재검토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공급을 끊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미국 에너지 시장의 신뢰를 끊어버린 겁니다. 시장은 신뢰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지금 그것을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은 어떤 방향으로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하지만 서울 입장에서도 너무 오래 끌면 전략적 신뢰를 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유럽이나 인도 등 새 고객들에게 공급을 전환한다는 건 기존 동맹국과의 신뢰를 영구히 끊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조건부 유예라는 카드를 남겨둔 겁니다. 즉, 미국이 노동자 석방, 관세 철회, 수출 통제 완화 등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한다면 기존 계약의 완전 파기는 피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죠. 이는 전략적으로 탁월한 접근입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하며 혼란을 초래한 게 아니라 충분한 예고와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의 문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과의 신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럽은 한국에 이 같은 정교한 압박 외교에 찬사를 보내고 있고, 인도는 한국과 같은 전략 파트너라면 20년 계약도 맺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미국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은 흔들림 없이 조건을 제시했고, 전 세계는 그 절차적 정당성과 전략적 정교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발 LNG 최후 통첩이 미국 경제에 남긴 후폭풍은 단순히 에너지 시장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통첩 발표 다음 날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과 동시에 에너지, 운송, 제조업 관련 주요 종목이 줄줄이 폭락했고, 하루 만에 다우지수는 1250포인트 하락, S&P 500은 4% 이상 급락하면서 월스트리트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급망에 의존하는 종목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세브론, GE, 보잉, UPS,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등은 단일 종목 기준 10에서 18%까지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이날 하루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자본은 약 20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지는 동시에 국제 자본시장에서 대한민국 리스크가 아닌 미국 공급망 리스크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반응은 본질적으로 공포라기보다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서울과 워싱턴이 머지않아 타협할 것이라 전망하며 단기 조정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낙관론은 유효할까요? 현실은 훨씬 더 냉정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신뢰 붕괴입니다.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단순히 LNG 공급 중단이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동맹국 미국에 맞서 공개적으로 경제적 보복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긴 전례입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어떤 공급망 위기에서도 재편 주도자였고 언제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중심축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동맹국의 반란이며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선 미국은 더 이상 무조건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라는 시그널로 작용합니다. 월가는 숫자보다 기류를 읽는 곳이고, 지금 그 기류는 뚜렷하게 탈미국화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계속되면 미국 내 자산가와 투자자들의 압력이 결국 백악관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월가와 정치권이 하나의 축으로 움직인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미 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4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록은 긴급 분석 리포트에서 한국과의 에너지 기술 갈등이 지속되면 미 달러의 안정성에 구조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자 대상 컨퍼런스콜에서 이번 사태는 지정학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캠프 내부에서도 대형 후원자 그룹인 월스트리트 리더십 서클이 경고장을 보냈고, 그 내용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과의 갈등을 즉각 조율하지 않으면 11월 대선은커녕 6월 금융위기부터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정치는 이념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시장은 돈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이념의 반대파가 아니라 돈의 반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월가의 붕괴는 단순히 시장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의 기반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이라는 말씀이군요. 한국이 던진 카드 하나가 그 정도의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과연 미국은 지금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압박이 계속될 경우 향후 3개월 내 연준의 기준금리 유지 전략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통화정책, 자본 흐름,
투자 심리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의 전략적 결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은 LNG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항만물류까지 미국의 약점을 모두 알고 있고 그중 일부를 이미 실질적으로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가가 반응한 건 단지 에너지 공급 중단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상 초유의 충격이 시장을 덮친 것입니다. 서울의 단독 통첩은 단순히 미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전 세계 주요 에너지 및 산업국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긴급 에너지 회의를 소집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한국 측에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LNG 대체 공급 협의 요청을 보냈습니다. 인도는 자국 국영 에너지 공사를 통해 기존 카타르 계약 일부를 조정하며 한국산 물량 수입 여력 확보에 나섰고 아세안 국가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은 한국 측에 장기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세계가 지금 한 목소리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이 통제하던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서울로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그렇게 빨리 변화할 수 있을까요?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관성과 이해관계의 집합 아닙니까? 수십 년간 유지된 워싱턴 중심 구조가 단 몇 주 만에 무너지는 건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관성과 관습이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역사가 늘 증명해왔습니다. 1971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자 동남아 국가들은 순식간에 자주국방 체제로 전환했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자 글로벌 금융 지형은 단 며칠 만에 동아시아 자본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위기 수습에 급급한 반면 한국은 그 틈을 타서 다자 외교 전략과 공급망 재설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고 이 틈을 한국이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그들이 지금 한국과의 LNG 계약을 추진하는 건 단순한 가격이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이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이어질 경우 미국은 에너지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영향력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G7, 나토, 세계은행, IMF 같은 구조적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단독으로 이 거대한 서방 질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중요한 건 구조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중심 질서가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지금 한국은 대안적 공급망, 대안적 에너지 네트워크, 대안적 기술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인도 기술협력 조약은 미국, 일본 중심의 반도체 동맹을 넘어서 제3세계 국가들에게 비서방 중심 기술 생태계의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또한 KLNG, K배터리, K디펜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는 전통적 서방 모델을 의존하지 않고도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의 대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미 세계가 감지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전선을 동시에 열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모든 외교, 산업, 에너지 전선을 감당할 체력과 전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질문은 10년 전 한국을 기준으로 한 질문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GDP 세계 12위, 외환 보유액 4위, 반도체 점유율 1위, 배터리 생산 2위, 조선 수주 1위, 항공우주기술 투자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교 전략도 단일 국면이 아닌 다중 병렬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미 외교, 대EU 외교, 대아세안 전략, 대중국 견제 외교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교 역량도, 산업 체력도, 전략적 설계 능력도 이미 미국이 생각하는 작은 동맹국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변화는 한국이 외부 충격에 대응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설계하고 유도해낸 변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주도국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세계는 지금 그 증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LNG 통첩이 세계를 뒤흔들자 가장 먼저 격렬하게 반응한 곳은 백악관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였습니다. 미국 내 50대 대기업 중 무려 37곳이 한국과 직간접적인 공급망 연계를 갖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에너지, 운송, 반도체, 조선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한국이 계약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포드, GM, 테슬라 등 자동차 대기업은 부품 공급 차질을 우려해 생산 계획을 조정했고, 인텔, AMD, 퀄컴 등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은 한국 정부에 직접 사절단을 파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협력 유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사태를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산업계가 백악관을 상대로 역공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압력이 실제로 백악관에 영향을 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강경 노선과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로 움직였고, 기업 로비에 쉽게 흔들리는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이번에도 버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응은 단순한 로비가 아닙니다. 이건 비즈니스 집단의 정치적 반란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 금융 중심 그룹은 지난주 공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의 갈등은 단기 이익보다 미국의 중장기 기술 패권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 상원에까지 제출되었고,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계의 경고를 무시하면 공화당 내부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게다가 실리콘밸리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은 한국과의 AI 칩 배터리,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계약이 중단될 경우 미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3년 이상 후퇴할 수 있다는 내부 자료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요컨대 지금 트럼프가 맞서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미국 산업 구조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저항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공개적으로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특히 정치적으로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대선 지형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트럼프의 딜레마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물러나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물러나는 순간 리더십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은 비공식 대화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공동선언 형식의 합의라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양국이 동시에 노동자 문제는 기술적 오해였으며 향후 에너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식의 포장으로 사태를 봉합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은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오해가 아니라 전략적 모욕을 당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단순한 언어로는 더 이상 국민 여론을 설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계, 국민, 국제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외교전이 아닌 전략 재설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그 고립된 테이블 위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강경하다, 이 사태의 원인은 사실 서울에 있다 는 식의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 플레이가 국제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일부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 국제 여론은 프레임보다 결과를 봅니다. 이미 유럽, 인도, 동남아시아 등 대부분의 중간 세력 국가들은 한국의 결정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공급망 재설계의 정점에서 나온 전략적 선택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기구, 특히 IEA, 국제에너지기구와 WTO는 한국의 조치를 정당한 계약 재검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UN 인권이사회도 미국의 노동자 체포 과정에 대해 강제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 논리에 갇혀서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사태는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책임 있는가를 묻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점점 더 서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에 던진 최후 통첩 이후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 인도, 아세안 주요국에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확대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고, 불과 72시간 만에 총 14개국이 회신했다. 독일은 베를린에서 긴급 실무대표단을 구성해 서울로 파견했고, 프랑스는 LNG 공동 비축안 제안을 역제안했으며, 인도는 무디 총리가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해 한국과 30년 장기 LNG 공급 계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기존 중동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국산 LNG 확보를 전략적 1순위로 격상시켰다.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다. 미국과의 충돌 이후 한국이 세계 시장과 손잡고 새로운 질서의 축을 구축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하지만 이러한 빠른 협상 전개는 너무 성급하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사태가 아직 공식적으로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국가들과의 계약을 병렬로 추진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나중에 협상 복귀 시 오해를 살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건 구시대 외교의 발상입니다. 현대 국제정치는 다중병렬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하나의 축에만 올인하는 전략은 위험하며 오히려 여러 대안을 동시에 굴리는 게 리스크 분산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이 사태를 갈등이 아니라 전략적 구조 재정립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이 더 이상 독점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 중인 예비 계약들은 단기적 판매를 넘어서 기술 협력, 에너지 운송망 공유, 공동 비축기지 건설 등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인도와는 K에너지 허브 구축 구상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닌 공급망 설계 주체로서의 위상 강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 중인 계약들은 단지 경제적 이익이 아닌 외교 전략 그 자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하지만 미국은 이를 한국의 이탈로 간주하고 보복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금융 보복이나 방산 기술 차단 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 일부 인사들은 한국의 에너지 리디자인을 비동맹적 행보로 간주하며 방산 협력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이에 대해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현대중공업 등 주요 방위산업체는 유럽 및 중동과의 독자 기술 협력 라인을 확보했으며 KF-21 전투기의 ASA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 역시 국내 독자 생산 체계로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과 대형 방산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미국의 기술 종속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지금 한국은 미국의 보복을 걱정하는 위치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잃는 것에 더 위기를 느껴야 하는 구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전략은 명확하군요. 미국과의 관계는 더 이상 독점적이거나 필연적이지 않으며 실질적인 대안이 존재하고 그 대안을 지금 현실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립성을 잃거나 줄타기 외교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줄타기가 아니라 균형 설계입니다. 과거에는 줄 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눈치를 봤지만 지금의 한국은 줄을 직접 설치하고 규칙을 설계하며 참여자를 선별하는 입장입니다. 프랑스와의 기술 교환, 인도와의 장기 계약, 아세안과의 공동 비축망은 모두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만든 구조입니다. 세계는 지금 미국 중심의 양자 동맹이 아닌 복수 연계형 전략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모델을 가장 정교하게 실현 중입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독점적 관계를 거부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초대되는 나라가 아니라 테이블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으며 그 테이블엔 워싱턴이 아닌 세계 14개국이 먼저 착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은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와 무역 협상, 안보 협정, 외교적 충돌을 겪어왔지만 이번처럼 동맹국으로부터 공공연히 굴욕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동맹이란 70년 넘게 미국의 보호 아래 존재해왔다고 여겨졌던 한국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국이 세계 앞에서 미국의 에너지 의존을 조롱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급소를 장악한 채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급을 끊겠다고 선언한 순간 워싱턴은 말 그대로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닙니다. 패권 국가로서의 권위가 송두리째 흔들린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담화문 중 우리는 명령받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한 문장이 지금 미국 정계와 언론을 가장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상황을 굴욕보다는 자업자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 한국 노동자 체포와 같은 무리수들이 결국 동맹의 반격을 불렀다는 것이죠. 과연 이게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미국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오만이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저는 개인의 실수보다 시스템의 경직성이 더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물론 과격하고 계산 없는 외교 행보로 악명이 높지만 동시에 그를 용인하고 방치하고 내부적으로 견제하지 못한 미국 정치 관료 시스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을 여전히 하위 파트너로 간주했던 사고방식은
20세기 냉전기의 잔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달라졌고 한국은 더 이상 그런 프레임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여전히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 결과가 지금처럼 동맹국에게 거절당하고 공개 압박당하고 조건을 제시받는 전대미문의 수모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미국은 내부적으로도 이 굴욕을 수습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외부적으로는 강경 메시지를 내면서도 실제로는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형국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협상 중이며 동맹은 굳건하다고 발표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습 불가능한 혼돈 상태입니다. 특히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상무부 간의 의견 충돌이 심각한데 한쪽은 한국과 즉각적인 타협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끌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매일 수십억 달러의 거래가 멈추고 수백 개 기업이 생산 중단 위험에 놓이며 국제사회는 미국의 무능한 대응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원인이 한국이라는 단 하나의 나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미국에겐 감당하기 힘든 굴욕이자 충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밀리게 된 데에는 한국의 계산이 상당히 정교했기 때문 아닐까요? 단순한 분노나 감정이 아니라 워싱턴이 절대 대응하기 힘든 시점과 방식으로 통첩을 던졌다는 점에서 전략적 완성도가 놀랍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흔들겠다는 의도를 담아 행동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철저하게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적으로 가장 취약해진 시점, 유럽이 러시아와의 에너지 의존을 끊고 대안을 찾고 있는 시점, 아세안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시작한 시점 올 오브 디즈오, 낫 코인시던시즈. 한국은 그 모든 상황을 교차 분석한 끝에 이 순간을 선택했고 단 한 번의 발언으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전략이고 미국은 지금 그 전략에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 구도는 오랜 시간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념적, 군사적 균형 속에서 움직여왔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배치하고 항공모함 전단과 FONOP, 항행의 자유작전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도권을 행사해왔고 중국은 경제력과 1대1로를 통해 주변국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세를 확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이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다자 질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실제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한국과의 군사 에너지 디지털 연계를 외교 전략의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강력한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역시 인프라 투자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세안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두 강대국을 제치고 아시아의 허브 국가가 된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해석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 체제에서 전통적인 미국 추종 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자주적인 외교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경제 둔화와 내부 사회 불안으로 인해 공급망 신뢰도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죠. 반면 한국은 어떤 군사적 위협도 가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기술, 방산, 디지털 분야에서 실질적 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아세안 수출협회, 한인도 해양안보 MOU, K-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 보안협력 등이 그 증거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한국이 지금 이 모든 분야에서 선택받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하는 국가의 입장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시아 태평양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과연 그 주도권이 지속 가능할까요? 일시적인 반미 정서나 미중 갈등의 틈을 잘 활용한 일회성 현상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건 단기적 반사이익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2020년대 초반부터 전략적 중립이 아니라 전략적 주도를 목표로 한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 신남방정책, K-글로벌 방산전략, K-반도체 연대 구축 등은 모두 미리 설계된 흐름입니다. 이번 미국과의 갈등은 오히려 그 체계를 더 빠르게 세계에 알리는 촉진제가 되었을 뿐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지금까지의 성장 기반을 기술력 신뢰성 정밀 외교라는 새로운 3대 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군사력으로,
중국이 자금력으로 접근할 때 한국은 공급망 설계, 공동 기술 개발, 지역 균형 외교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식이야말로 지금 아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제3의 축이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10년 안에 한국이 아시아의 안보와 경제, 기술을 설계하는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미국도 중국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한낱 자가도취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한국을 지역 리더로 인정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의 오만을 반성하며 비공식적으로 한국이 없으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중국조차도 한국의 방산 기술 동맹 확대에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변국들의 태도입니다. 필리핀은 한국과의 해양안보 협력 없이는 남중국해 전략을 설계할 수 없다고 밝혔고, 베트남은 한국은 과거의 투자국이 아니라 미래의 설계자라며 국방산업 협력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기존 강대국들의 질서에서 밀려나지 않고 오히려 그 질서를 바꾸는 카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경제기술 안보를 동시에 주도할 수 있는 진정한 복합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8월 18일 청와대 브리핑룸. 이재명 대통령은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호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조건을 제시하고 선택을 요구하는 국가다. 이 한마디는 그 어떤 미사일 발사보다 강력했고 그 어떤 경제 수치보다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동맹 구조 속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만의 전략, 자신만의 질서, 자신만의 조건을 세계에 제시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순간이었습니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 브뤼셀, 뉴델리 모두가 이 발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서울은 기어코 글로벌 질서를 재정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제시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선 단순히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건은 힘이 뒷받침될 때 의미를 갖는 것이죠. 과연 한국이 지금 그만한 실력과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선언과 현실의 간극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그 질문은 10년 전 한국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선언 이전에 사실을 쌓아왔습니다. LNG 계약을 둘러싼 미국과의 충돌에서 보여준 공급망 통제력, 유럽과 인도의 러브콜에서 드러난 기술 신뢰도, 아세안의 방산 협력 확대에서 입증된 전략 주도력 올 오브 디즈 알나 스페큘레이티브 데이 알 아퍼레이션에 우리가 조건을 말하는 건 바람이 아니라 능력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국제관계 모델은 의존적 동맹이 아니라 자주적 연계, 상호 존중, 대칭적 협상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을 세계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미국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는 한국도 없었다는 과거의 수사법을 반복하고 있고, 일부 상원의원은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금융제재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이 향후 한국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분명히 저항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건 과거 지배구조에 익숙했던 세력의 마지막 몸부림일 뿐입니다. 미국 내 실용주의자들은 이미 한국과의 관계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측 외교고문이었던 리처드 하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맞은편에 마주 앉아야 할 전략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제시한 조건은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존중 기반의 세틀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 조건이 미국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EU, 아세안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누구도 한국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다룰 수 없게 만드는 표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조건은 단지 정치적 수사나 외교 전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쌓아온 실질적 영향력의 산물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조건을 넘어선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대한민국은 설계자 국가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선택지를 제시받고 그중 하나를 고르던 나라였다면
이제는 선택지를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조건을 제시하는 외교였고, 다음 단계는 질서를 만드는 외교입니다. 에너지, 반도체, 방산, 디지털 기술, 글로벌 공급망 오브 디즈 분야에서 우리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KLNG 계약은 단순한 연료 수출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 기준과 기후 대응책을 포함한 국제표준 계약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KF21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투기 수출을 넘어 방산기술 공동개발의 글로벌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이 단순히 협상장이 아닌 규칙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변화에 이제 스스로 적응하고 있습니다.